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는데 이 출구 조사부터 개표까지 그야말로 초박빙의 대결 끝에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종 득표율 48.56%, 1639만 4815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종 득표율 47.83%, 1614만 7733표를 얻었습니다. 0.73%포인트, 24만 7077표 차의 신승이었습니다. 네, 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대권을 거머쥐었는데 그 요인을 뭐라고 분석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은 사상 최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영선 정치신인 대통령으로 기록이 됩니다. 국회의원, 단체장 등 어떠한 선출직도 경험치 못한 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건 반문 대표 선수로 정권 심판론이 끝까지 작용한 것이 가장 크다고 우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결과는 결국 딱 서울의 표 차이만큼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역시 부동산 문제가 관건이었습니다. 예. 현안과 관련된 윤석열 후보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은 유세 내내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을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대해 부인과 장모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 제기도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부인 관련 녹취록과 무속 논란 등은 과거 대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이기도 했었죠. 부인 관련 의혹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돌파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선거운동 기간 윤 후보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대북 문제나 외교, 국방 등에 대해서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의 지지를 망설였던 보수층의 마음을 끌어당겼다라는 분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막판 이뤄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도 표를 확장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대선이 박빙일 거라는 예상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초접전일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예상 밖의 초접전이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포인트 미만 0.73%인데 최종 결과는 이렇게 초박빙 대접전을 보인 것은 중도층의 투표 기권 현상 때문이 아닐까, 이런 분석에 우선 힘을 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 윤석열 후보는 이 본인 부모 장모 의혹에 가까이 휩싸이면서 이번 대선은 극도의 네거티브 대결 양상으로 줄곧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비호감 대선을 이유로 투표장에 가지 않았고 양 지지층의 결집만 확인됐다, 이런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 이를 놓고서도 마지막까지 판단을 못한 유권자가 있던 거고, 네거티브 대선판에서 사실상 중도층의 투표 기권이 많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 밑그림을 그리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이 승리한 가운데 10년 만에 부활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 이목이 쏠립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졌던 제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리고 24명 이내의 위원과 그 외의 인력들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업무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차기 정부의 인력들을 국정 방향과 또 정부 부처 개편, 내각 인선 등을 결정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현재 172석의 의회 권력을 보유한 민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감안을 했을 때 민주당을 납득할 만한 정치적 중량감, 그리고 도덕성, 정책 전문성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인물을 내세울 것이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옵니다. 네. 인수위원장 후보로 지금 누가 유력합니까?
인수위원장에는 안철수 대표와 함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예. 인수위 인서 작업부터 조직 구성 등 실무 작업을 담당하는 당선인 비서실장에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지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인수위 부위원장은 사실 인수위의 핵심이자 실세로 꼽히면서 주로 삼선 국회의원이 맡아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과 부위원장을 겸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위에 삼선 의원 중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 국민민 통합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과제와 마주하게 됐는데 이 어떻게 해법을 모색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소통과 협치 아니고서는 마땅한 돌파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은 유세 때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들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짐대로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소통지향적인 리더십이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윤 후보가 유세 때 보여줬던 어퍼컷 세레머니는 잠시 잊으라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이고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 정권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서부터 탕평 인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청와대를 만들고 법에 명시된 대로 국무총리와 장관의 권한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지금 또 국회를 보면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야대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잡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그렇죠. 텐데 이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돼요. 이 부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요? 당선인이 협치의 자세로 손을 먼저 내밀지 않고서는 조각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장 정부 조직법 개편으로 새 정부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만큼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에 전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선인은 분열된 민심 하루빨리 통합시키고 혼란스러운 전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세 때 제시했던 이런 정책들을 더 디테일하고 현실성 있게 가다듬고 야당과 협치하는 방법 찾아야 합니다. 워낙 이 두 후보의 표차가 적었기 때문에 거의 정말 절반으로 민심이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협치가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를 했네요. 이번 한국 대선이 인신 공격과 추문으로 얼룩졌다라고요. 이제 진영으로 갈라져서 이 사생 결단식 대결로 이어져 오다가 이 투표 결과마저도 유례없는 초박빙이었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게다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부실까지 더해졌잖아요. 이 승복은커녕 불복 심리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코로나19 극복, 경제 위기 타개, 북핵 해법 찾기 같은 이런 그 정말 당면 과제들도 후순위로 미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참 안타까운데요.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과 함께 선거전 내내 이 네거티브전이 벌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는 각각 본부장, 대장동 개발 특혜로 상징되는 비리 의혹에 휩싸여서 비전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방어에 주력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군색한 처지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대선 때 논란이 된 쟁점들에 대해 본격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갈등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로서는 최선의 선택보다 최악을 피해 투표하게 되면서 냉소와 조롱, 갈등과 분열이라는 생채기가 너무 깊게 패였습니다. 예. 거기다 세대 간의 쏠림 현상도 달라지지 않았고 지역 구도의 골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과거와는 달리 성별 갈등, 이 젠더 갈등이라는 또 미중류의 사태도 빚어졌고요. 네.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극단적인 젠더 갈라치기가 나오면서 다른 세대에 비해 이념이나 진보 진영보다 실리에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된 이른바 2030 세대의 거기에서의 남녀 표심이 크게 엇갈린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수 진영이 5년 만에 정권을 되찾게 됐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주공산이었던 보수 진영 내 권력 지형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계 개편 시나리오도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네, 정치적 구심점을 잃었던 보수 진영이 윤 당선인을 중심으로 결속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당청 관계는 일단 긴밀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석 달 뒤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의 무게추를 보수 진영으로 옮기고 새 정부 초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서 국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당내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 윤 당선인은 우선 이 윤핵관을 포함한 우호적인 현역 의원들을 당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캠프 핵심 인력들을 청와대로 포진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여권 내 장악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를 통해 정치 개혁을 포함한 정치권 내의 변화를 꾀하면서 보수 진영 내에 오래된 친박 색채를 빼고 자신의 친정 체제를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힘 당내에선 윤 당선인이 집권과 동시에 완벽하게 당과 화합적 결합을 이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면 민주당이 패배 책임론과 내부 당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새 정부의 검찰 권력 향배에 따라서 그 사정의 칼날이 정치권을 겨눌 경우엔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예. 다만 정치권에선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쉽지 않다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삼김 정치에서나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이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인 거죠. 네. 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기고도 이 속내가 좀 복잡한 모습일 것 같아요. 실제 개표 결과가 이 낙승을 예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앞으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의 행보 어떨 것으로 예상됩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리한 판세 속에서 50%가 훌쩍 넘는 정권 교체 여론 속에서도 초박빙 진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민심의 절대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지점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여성 표심을 완전히 잃었고 호남에서도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 지상파 3사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예. 예상했던 바와 달리 박빙의 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평소 언론 인터뷰를 즐기고 마다하지 않았던 이 대표의 성향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예. 이처럼 이기고도 웃을 수만은 없는 이 복잡한 내부 사정 탓에 윤 당선인과 당의 절대적인 밀월 관계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영선 정치 신인으로 기존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과 스킨십이 적었던 데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으로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도 상대적으로 무관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석 달 뒤 치러지는 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구의원 등 공천에는 각 시도당과 당협위원장이 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내다보더라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 당의 공천에 개입할 여지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당장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으로 체질 급변을 꾀하기에는 시간이 지금보다는 더 필요해서 조금 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질서가 개편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